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주의 금리 상승 부담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좀 변동성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 시 조정이 오히려 역발상으로 성장주에게는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천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스를 좀 살펴보면요. 미 국채금리가 S&P의 평균 배당 수익률에 근접하면 조정 장세가 길어진다. S&P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2% 수준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전망하는 배경은 아무래도 슈퍼 부양책이 잇따르면 인플레나 금리 상승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부채 버블이나 붕괴 또는 패닉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만큼 채권금리의 상승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미 국채 10년물을 보시면 선진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금리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지금도 계속 우상향하면서 금주에 들어서 화요일장에 미국 시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금리가 1.3을 돌파하니까 시장이 발작을 해버린 거죠. 금요일장에서도 1.340으로 아주 계속 급등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금리 발작이 한번 있었죠. 15금리 때문에 발작이 한번 났었는데 15금리 같은 경우 단기물은 오히려 안정 추세입니다. 하루짜리부터 1개월짜리까지는 안정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3개월부터 1년물을 보시면 다 고개를 쳐들고 있죠.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중국 쪽도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달러의 흐름이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의 발작은 크지 않고 기술적 조정 수준으로 머물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보시면 90레벨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금리 상승하듯이 가파르게 튀어오른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 발작이 좀 커지고 조정폭도 상당히 깊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흐름이 안 나오면 안정적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달러 인덱스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금리가 급등하면 가장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부실채권 시장입니다. 그렇죠? 부도날 확률이 높아질 테니까요. 자, 그런데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흐름을 보면 보시다시피 지난번 노딱 사태 때 아주 초급등했습니다. 완급등했다가 쭉 가라앉았죠. 그리고 2019년도에 고점인 5%대 상단을 다시 깨고 내려와서 지금은 안정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일자까지 3.46% 정도예요. 굉장히 안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10년 만기 구체가 뛰면서 이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스프레드도 급격도로 지난번처럼 이렇게 갑자기 급등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은 또 발작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데 시장보다는 좀 더 안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안정되니까 관련 채권의 ETF도 역시 아직도 반등 추세에서 고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훅훅 빠져버리면 역시 시장은 발작을 하고 그 발작의 폭도 커지겠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급등하는 과정에서도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흐름 자체는 크게 요동치는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경계심은 같되 크게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 금리 상승기 때는 성장주라든지 기술주들이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고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실전에서도 바이오 같은 지금 돈을 못 버는데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런 성장주들은 분명히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모멘텀이 아닌 이상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도 돈을 버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성장주로서의 제 가치를 부여받는 대형주들은 오히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정 때 절호의 또 매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부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가치를 판단할 때 성장주들은 미래에 얼마를 벌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할인하는 겁니다. 뭘로?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은 이제 금리로 할인하는 건데요. 자,
금리의 제곱근으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가 나오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할인율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현재 가치가 떨어지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할인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 특히 미래에 큰 가치를 부여할 성장주들이 현재 가치에서는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엔 미래 가치를 특히 많이 부여할 수 있는 바이오 관련주들, 지금 현재 돈 못 벌고 있잖아요. 또는 신성장 동력에 관한 사업이라도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조정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대형주 중에서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미래사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쪽 이쪽에 투자를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의 D램은 절대 강조하고, 그렇죠? 현대차도 기존 자동차든 아주 뭐 월등히 잘하진 않습니다만 꾸준히 적정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지만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차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형 그룹사들이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군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금리가 만약에 1.5%대 진입을 하거나 1.5% 이상으로 갔을 때 조정이 깊게 나온다 그러면 그 기회를 잘 노리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특히 왜 더 그러냐? 자, 과거의 데이터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먼 과거를 가면 우리가 좀 생각하기가 거북하죠. 시대도 안 맞고. 자, 2000년대부터 우리가 보시면 IT 버블이 꺼지고 난 다음에 2003년도 바닥을 찍었던 금리가, 이건 미국채 10년물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2007년도 중반까지 계속 우상향하면서 갔어요. 자,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가는 동안에 기술주인 나스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더 가파릅니다. 중간중간에 골도 깊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골도 한 번씩 깊어지지만 결국은 계속 우상향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죠. 다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박스에 갇혀가지고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 버블기 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돈 풀게 나선 연준이 금리를 계속 하방으로 유지하다가 드디어 이제 2016년부터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가 드디어 우상향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언제까지? 19년도까지죠. 바닥 찍고 금리가 우상향하는 동안에 다우존스의 그림을 보시면 다우지수도 좋았죠.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다우보다 더 좋았던 것은 어디입니까? 역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계속해서 더 좋은 흐름. 그러니까 두 번의 금리 상승 시기를 우리가 보면 2003년부터 올랐던 것은 돈 풀기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발 모멘텀으로 보고요. 그러나 2016년 같이 돈 풀게 나섰다가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오는 것도 역시 우리가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다우존스 같은 것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장주인 나스닥, 기술주인 나스닥 쪽이 더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의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노딱 사태 때문에 금리가 완전히 그냥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급락이 나왔어요. 혹시 10년물입니다. 미국채. 그리고 바닥을 기다가 드디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다우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자, 그런데 다우보다 뭐가 더 좋았습니까? 나스닥이 더 좋았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로 도는 그 시점에서도 나스닥이 훨씬 더 다우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에 대한 부담, 이런 뉴스들이 있고 금리 부담이 있으니까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조정이 나와서 깊어진다 그러면 결국 어떤 게 더 먼저 원래 자리로 회귀하고 다시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냐.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적 가치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성장에 중심을 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과거의 데이터를 배경으로 현재 지금 진행되는 산업의 변화,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건 유동성이죠. 연준은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긴축하지 않는다.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 더 문제는 경기의 정상화다. 파월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준의 돈 풀기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금리 상승기하고 연준의 돈 풀기가 멈춰지는 그 순간이 된다 그러면 그땐 정말 상당히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돈 풀기가 계속되는데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 조정이 나오는데 고위험금 채권, 하이힐드 채권 쪽에서 위험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고 달러에서 위험 신호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조정시 성장주는 대단히 메리트 있는 매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종목을 잘 못 고르겠다. 그래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ETF 같은 상품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최근에 급등했던 코스피 지수하고 타이거 K-뉴딜 BBIG ETF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둘 다 급등을 했어요. 둘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있죠. 근데 이 박스도 저점이 낮아져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BBIG ETF는 어떤가요? 저점이 높아졌죠. 고점도 높아졌습니다. 훨씬 더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지수보다 운영을 잘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러면 이런 ETF들이 지수가 꽝 하고 뚫겨 맞았다. 그럼 얘도 뚫겨 맞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유리하겠냐 이건.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ETF를 노려도 충분히 기대 수익률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뭐 급등주, 나 50% 더블 떴다블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안정적으로 직장인으로서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거두겠다. 이러면 이런 ETF들을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으니까 알아서 운영해 주자. 자, 그리고 지수하고 또 이번에 비교할 것은 KB스타의 ESG 사회책임 투자 ETF입니다. ESG 관련된 내용을 방송에 들었을 때도 잠깐 소개를 했었죠. 원래 거래가 없던 종목인데 갑자기 ESG가 앞으로 뜬다라는 그런 재료를 알고 있는 특정한 개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거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죠. 원래 거래가 없던 종목이에요. ETF 상품 중에서 가장 거래가 없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이렇게 몰렸어요. 그걸 안다라는 거죠. ESG가 뜬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는 보세요.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저점이 낮아졌고 요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이 박스의 하단을 깼습니다. 그런데 이 ESG ETF는 어때요? 이 장대 양봉의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고 훨씬 더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상승 부담, 미국채 금리가 1.5% 이상 진입한다. 그래서 조정이 꽉 나왔다, 이렇게. 흔히 말해서 3,000포인트 깨고 투매 나오면서 2,800, 2,700까지 밀렸다. 자, 그러면 종목을 고르기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전에 봤던 BBIG ETF라든지 아니면 ESG ETF를 고르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종목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운영을 잘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는 것보다 그냥 난 종목으로 뭔가 승부를 보고 싶다 하면 역시 기존의 대형주를 누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소리입니다. 네이버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연초부터 네이버가 상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네이버를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지난 9월달 고점을 만든 이후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정말 4개월 동안에 옆으로 횡보하고 가격 조정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장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수렴하더니 금리 상승 시기잖아요. 금리 상승 시기에는 뭐가 불리하다? 성장주가 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웃기지 마 그러고 어때요? 계속 고점을 갑니다. 무슨 의미예요? 네이버 성장주 아닙니까? 가치주에 지금도 돈을 벌지만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이런 모멘텀까지 실리고 있죠. 나중에 국내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것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뿐이 아니라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보시다시피 우상향하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네이버랑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계속해서 12월까지 수렴하고 참 고통의 시간을 만들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금리 상승기에도 카카오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여전히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 국채 금리가 1.5% 이상 진입하면서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역시 이런 종목들을 노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 종목 매매가 어려운 분들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ETF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오히려 1월 달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으로 쉬고 있는 대장주였던 삼성전자 보실게요. 삼성전자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면 몇 달 쉬는 게 좋은 거예요. 조금 전에도 카카오나 네이버 보셨죠? 급등했기 때문에 4개월여 쉬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4개월여 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짧게 쉴 수도 있는 거지만 나중에 에너지를 모은다는 차원으로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4개월, 5개월 쉬었다가 에너지 모으고 움직여도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누가 견딜 수 있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산 가격을 회복시켜주고 오히려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건 결국 지금도 돈을 벌지만 미래에 더 돈을 벌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대형주군에서 여러분들 찾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는 소리입니다. 워낙 지금 금리 급등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자산의 인플레이션은 벌써 다 진행이 된 겁니다. 뭐 부동산 가격 폭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지수도 1500 깨고 나서 3000을 돌파했습니다. 지수가 2배 간 거예요. 실물 경제가 그렇게 좋았나요? 버블을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이 버블을 끝낼 생각이 연준은 지금 없다라는 거. 그러면 지난번 노딱 사태와 같은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블랙스완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연준의 스탠스가 변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기회를 찾느냐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지 말고 계속 비중을 잘 조절해 가면서 자기가 노리고 있는 종목군에서 저점에서 사고 반등하면 차익을 실현하면서 계속 비중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조절해 가면서 모멘텀이 확보된 종목들을 계속 다루는 게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인 거예요.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조정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시나리오를 준비하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